1부는 아까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최빛나라 선생님과 고지혜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는데요. 1부 주제는 문학 번역의 경계와 비인간입니다. 젊은 연구자들이 그동안 연구에 이렇게 자기를 던지면서 어떤 의제로 새로운 발표를 했는지 저희 모두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빛나라 선생님 나와주십시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최빛나라입니다. 저는 배회하는 비인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동아시아의 인기 교환의 번역 문제에 대해서 농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인간과 비인간입니다. 이 연구는 중국 소설 전등신화 속 모란등기가 동아시아 곳곳에 전파되어 번안된 양상을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동아시아의 전기 소설집으로서 지속적으로 비교 논의되었던 전등신화와 그 번안 사이의 관계를 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해보고자 하는 작업입니다. 중국 명나라 시기 작가 구이에 의해 쓰인 문어체 소설 전등신화는 베트남의 전기 말로, 일본의 가비자, 그리고 한국의 금오신화의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전등신화 수록 작품에 대한 번안 작업이 이 베트남과 일본에서는 대체로 모본인 중국 그 원정과 1:1 대응으로 이루어진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전등신화의 여러 단편을 한데 섞어 하나의 이야기로 재생산함에 따라 수록된 작품의 수가 5편으로 매우 적고 내용 또한 여타 동아시아의 번안과 비교해서 차이가 큽니다. 본고에서 집중하고자 하는 모란등기 역시 베트남과 일본에서는 목면수전과 모란등록이라는 1:1 대응 작품이 있지만 금오신화에는 해당하는 번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전등신화, 베트남의 전기말로, 일본의 가비자, 그리고 한국의 금오신화는 작자가 분명하고 또한 여러 단편을 아우른 집이라는 특징을 띈 작품들입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논의들은 주로 작자와 작자가 살아간 사회 그리고 소설집의 관계를 주목해 왔습니다. 그 소설집을 관통하는 하나의 맥락을 통해 작자의식과 주제를 밝히는 데에 연구의 경향이 치우쳐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의 맥을 벗어나서도 혹은 다른 맥을 찾는 방식으로도 이들 작품은 읽을 수 있고 또한 읽어야 합니다. 이는 근래 주춤해진 전등신화 및 그 번역 번안에 대한 비교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게 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소설집이 아닌 단편의 비교를 통해서 특히 하나로 꿰이지 않는 특이 작품에 주목해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바로 모란등기 계열의 작품입니다. 모란등기 및 그 번안작들은 기이함을 전한다라는 전기의 특성이 여실한 작품입니다. 모란등기 계열 작품의 주인공인 인간 남성은 귀녀를 만나 성관계를 맺고 이후 귀녀에 붙들려 죽음에 이릅니다. 귀신이 된 남자는 여기와 함께 어울려 다니며 마을에 병을 일으키다가 인간계에서 결국 퇴장하게 됩니다. 베트남과 일본의 번안이 중국 작품을 모본으로 삼은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월 1의 세 작품은 모두 생자와 사자의 교환에서 비롯한 괴기 사건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악행을 펼치는 귀신을 작품의 주인공으로 해서 비극적이지도 행복하지도 않은 결말을 맺고 있다는 점에서 모란등기와 그 번안 작품들은 기괴함을 펼쳐 보이는데 주력하고 있는 듯한 소설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전등신화 및 그 번역 번안의 대다수 작품이 실제 역사 속 난세를 배경으로 삼아 현실 사회에 대한 우위를 내포하고 있는 반면 모란등기 계열은 무목적의 목적을 추구해서 이야기 자체의 흥미, 즉 유희적 취미가 미적 관심의 목적이 된 작품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모란등기 목면수전 모란등록을 소설집에서 분리해 보면 이들 작품 역시도 분명한 목적성을 띠고 현실 세계에 대한 우위를 드러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베트남, 일본의 세 작품은 인귀의 교환과 그 결말을 통해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규정된 간극 그리고 이를 훼손하고 전복하려는 존재의 의미를 드러냄으로써 현실 세계의 문제를 폭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란등기와 그 번안작들은 무목적의 목적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비인간을 통해 인간의 횡포를 고발하려는 의도가 뚜렷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작품은 모본과 번안본이라는 관계에 따라
인귀 사이에 괴기한 사건을 동일하게 말하면서도 현실 문제의 폭로 방식을 달리하여 동아시아의 인기 교환 혹은 비인간 문학을 보다 풍성하게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유의미합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창작 시기에 따라 중국, 베트남, 일본 순서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동아시아 인기 교환 번역과 비인간 존재의 의의에 대해서 나름의 결론을 도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입니다. 중국의 모란등기는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기이와 공포의 상황을 드러내는 한편 귀신뿐 아니라 인간까지도 초인간 앞에 나약해지는 모습을 그려낸 특이한 작품입니다.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문제는 비인간이 인간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활보하면서 발생합니다. 인간 세상에 발을 들인 비인간에 대해 인간이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하게 됐는지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암시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에 모란등이 사용된 것은 작중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매년 정월 보름날, 즉 원소절에 집집마다 밤새도록 등롱을 걸어두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등 행사입니다. 모란등기는 인간 남성이 원소절의 쌍두 모란등을 앞에 세우고 걸어가는 귀녀와 만나는 지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남녀 주인공의 첫 만남은 도시의 남녀노소가 등롱의 불빛을 구경하는 때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낭만적이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소절의 산등이 지닌 의미를 상기해보면 오히려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원소절의 산등은 귀신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으로 밤새 등불을 밝혀 귀신을 물리치고자 한 풍속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등이 이루어지는 때에 귀녀는 모란등을 직접 앞세우고 인간들의 도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줄거리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모란등기는 인기 남녀가 우연히 만나 즐거움을 나누던 이야기로 시작해서 부여랑의 정체 발각 이후 공포를 자아내는 괴기 이야기로 변화하고 결국 인간 세계를 어지럽히는 귀신이 징치되는 귀신 퇴치의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이 작품에 등장인물들은 모두 생사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지점에 서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생의 장소에 함께 뒤섞여 있습니다. 부여랑과 금녀는 작품의 초반에서부터 비인간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부여랑은 살아서는 아름다운 인간 여성이었으나 죽어서 귀신이 된 존재로 애정의 대상으로 여겨지기도 인간을 병태에 빠뜨리는 악귀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시녀로 등장하는 금녀는 사실 부여랑의 무덤에 부장품으로 함께 묻힌 인형입니다. 금녀는 인간으로서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는 완전한 비인간이라고 하는 점에서 엄밀하게는 부여랑과도 다른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여랑과 금녀는 같은 부류로 함께 묶여 인간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비인간으로 치부됩니다. 이웃노인, 위법사, 주민들은 작품의 서두에서부터 결말까지 인간으로 등장합니다. 이웃노인은 교생과 부여랑의 교환이 파탄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이웃노인은 담벼락의 구멍을 통해 몇 번 부여랑이 귀녀라는 사실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교생의 눈에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인 부여랑이 이웃 노인의 눈에는 분을 잔뜩 바른 해골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위법사는 부여랑의 출입을 1차적으로 막는 데에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신이한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부적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방편을 활용할 줄 아는 정도의 낮은 등급의 능력을 보유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는 귀신으로 말미암은 사회 병폐를 자신은 해결하지 못하니 철간도인을 찾아가라 이르는 부분, 그 자신도 철간도인의 징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존재로 그려지는 부분에서 보다 확실해집니다. 나머지 주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은 교생과 부여랑 금년이라는 비인간의 활보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위법사, 철간도인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구할 뿐입니다. 결국 이웃노인, 위법사, 주민들은 비인간과 대척점에 있는 완전한 인간이자 비인간이 자아내는 공포 앞에 한없이 나약한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교생과 철간도인은 보다 특수한 인물들입니다. 먼저 교생은 작중에서 살아있는 인간 남성으로 등장하였다가 귀신이 되고 결국에는 퇴치되기에 이릅니다. 이렇듯 생사를 넘나든 존재 변화는 기실, 작품 서두에 언급되는 교생의 처지에서부터 예비되어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인 교생은 상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처지로 나타납니다. 죽은 아내를 그리워하는 교생은 그 슬픔이 지극하여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과 활동을 끊고 집안에서 머물 뿐입니다. 교생은 아내가 돌아간 저 세상에 대해 생각을 끊지 못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무료함을 느끼기에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영파부 남쪽에 위치한 진명년 아래라는 실종 공간, 즉 인간 세상에 속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생은 비인간계의 한쪽 발을 걸쳐두고 있는 듯한 형상입니다.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 놓인 교생의 정체성은 부열함과의 만남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이웃 노인의 눈에는 분을 바른 해골로 보인 부열양의 모습이 교생에게는 요염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보였던 바, 이는 그가 같은 세계의 존재로서 귀녀를 인식할 수 있는 비인간적 정체성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열왕은 약속되지 않았던 교생과의 만남과 즐거움에 대해 인연이라고 했습니다. 인간 세계에 머물러 있는 귀녀는 오직 비인간 세계에 걸쳐 있는 인간에 의해서만 교환의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생이 죽은 후 이제 교생 부열왕 금녀는 인간 세계를 배회합니다. 교생과 부열왕은 손을 맞잡고 그 앞에 금녀는 쌍두 모란 등을 들어 길을 인도합니다. 주민들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진명령 아래 살던 지역 주민 교생이 이제 귀신이 된 모습을 봅니다. 살아있는 남녀가 손을 꼭 잡고 길을 활보하는 것도 남사스럽고 손가락질 받을 일일 텐데, 귀신이 된 교생은 살아생전의 공간을 비인간 부열함과 성큼성큼 걸으며 주민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만든 것입니다. 다정한 귀신 남녀를 직접 마주한 사람들은 중병에 걸리거나 열에 들뜨고 혹은 발작했습니다. 이러한 병증을 귀신들이 직접 일으킨 것인지, 다정히 손 붙잡고 배워야 하는 존재들로부터 어떤 격한 감정적 자극을 받아 열에 들뜨고 발작하게 된 것인지 그 인과는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죽은 사람의 넋을 극락으로 가도록 기원하는 천도제나 좋은 재물들로 지내는 큰 제사를 통해서는 이 병증의 치료가 가능하고, 그러한 사실을 주민들 역시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귀신에게 극진히 대접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간교인이라는 신이한 존재, 신이로운 존재에 의지해서 귀신 퇴치라고 하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철간도인은 진명년 아래 사는 주민들이나 위법사와는 거리가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열왕, 금년, 그리고 귀신이 된 교생과 가까운 존재도 아닙니다. 철간도인은 주민들의 생활 공간에서 멀리 떨어진 삼형산 꼭대기에서 동자들의 시중을 받고 학을 기르며 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세상을 떠나 자연과 벗하고 살며 늙지 않고 오래 산다는 신성과 같은 인물입니다. 주민들은 위법사의 조언에 따라 산을 헤치고 물을 건너 철간도인을 만납니다. 절하여 도움을 청하는 주민들에게 철간도인은 거절의 의사를 밝힙니다. 자신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사가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늙어가는 노인일 뿐이라는 대답도 함께였습니다. 인간 세상의 일에 관심이나 흥미가 없을 뿐더러 주민들을 고통에서 구제해 주어야 한다라는 의무감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철간도인의 능력에 대해서는 이미 위법사가 증언한 바 있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철간도인은 그제서야 쓸데없는 주둥이를 놀려대는 바람에 귀찮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투덜거립니다. 귀찮은 일, 즉 인간 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하산한 철간도인은 드디어 교생, 부열왕, 금년을 잡아들이기에 이릅니다. 철간도인은 판결을 내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위법사처럼 부적과 같은 일시적인 방편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장을 거느리면서 귀신을 처분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 철간도인의 판결과 징치는 귀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관심도 없는 인간 문제에 관여하게 한 위법사 역시도 다시는 말을 할 수 없도록 벙어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철간도인이 인기 외의 존재,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징치할 수 있는 초인간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중국의 모란등기는 악비 퇴치가 아닌 인간 퇴치를 함께 말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의 목면수전 또한 중국 모란등기와 마찬가지로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기후와 공포의 상황을 드러내는 작품입니다. 모란등기의 원소절처럼 특정한 날을 설정해 두지는 않았으나 대신 산 등의 목적인 귀신 퇴치가
작품 전반에 깊고 강렬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면수전의 인간은 비인간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 퇴치의 행위는 과도해서 오히려 비인간적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줄거리는 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목면수전은 인귀 남녀가 일정 기간 썸을 타다가 결국 연인으로 발전한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시작해서 섭경의 정체 발각 이후 공포와 안타까움을 동시에 자아내는 괴이한 이야기로 변화하고 인간과 귀신의 강렬한 대립 끝에 결국 귀신이 퇴치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이 작품의 등장인물들 역시도 중국 모란등기의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생사의 경계를 사이에 두고 서로 다른 지점에 서 있는 존재들이 생애 장소에 함께 뒤섞여 있는 형상입니다. 주인공 정충우는 이 지역 사람이 아닌 타 지역 출신의 상인으로 나타납니다. 집안도 부유하고 외모도 잘나서 연애 대상으로서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지만 이는 객이라는 정체성 앞에서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타향에서 마주친 아름다운 여인에게 감히 쉽게 말 한 방 붙여보지 못할 정도로 정충우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정충우 개인적 성향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지역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릴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동료 상인의 충고처럼 타지인은 객지에 발을 제대로 붙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부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충우는 섭경에게 저는 본래 먼 곳의 나그네 이것만 우연히 당신과 좋은 인연을 맺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 생업을 하면서도 이 지역 사람이 될 수 없는 정충우의 정체성은 섭경과의 만남에 필연성을 부여합니다. 중국 모란등기의 교생과 부여랑이 인간과 비인간 세계에 걸쳐있는 존재로서 그 만남이 가능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충우와 섭경은 모두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저곳과의 경계를 오가는 존재였기에 필연적으로 인연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죽은 지 반년이 지난 섭경은 이곳에 이미 살고 있던 여러 주민 중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나그네 정충우의 눈에 띄어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트남 목면수전의 섭경은 중국 모란등기의 부여랑과 비교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인간 남성을 자기의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섭경은 자신이 귀녀라는 사실을 알고서 도망친 충우를 시시때때로 찾아가서 큰 소리로 부르기도 하고 나지막하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모란등기의 부여랑이 위법사의 부적 처방 이후 교생의 집에 출입하는 일을 멈추고 재회 역시도 교생의 실수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충우는 섭경의 부름에 응하기 위해 자신을 놓아달라 동료들에게 소리치면서 귀녀를 자신의 처라고 칭합니다. 또한 티끌 같은 이 세상에서 벗어나 귀녀 섭경의 세상으로 가겠다고도 말합니다. 이후 충우는 도망쳐 나왔던 장소를 스스로 찾아가 섭경의 관을 끌어안고 죽음으로써 섭경과 같은 귀신 존재가 되기에 이릅니다. 목면수전 속 인간과 비인간의 교환은 인간을 비인간의 세계로 스스로 나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목면수전의 귀신은 적극성을 띱니다. 이제 귀신이 된 충우도 섭경과 함께 인간과 인간 세계에 적극적으로 관여합니다. 중국 모란등기의 남녀 귀신이 손잡고 길을 배회하는 데에서 나아가 베트남 목면수전의 남녀 귀신은 노래하고 웃기도 하며 사람들 앞에서 교환합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기도처에 직접 찾아가 제사 지내달라고 귀신이 바라는 바를 인간에게 당당히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제사는 죽은 사람의 넋을 위해 산 사람이 다할 수 있는 정성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목면수전의 인간은 그러한 예우를 거부합니다. 중국 모란등기에서도 마을 주민들은 교생과 부여랑을 위해 제사 지내지 않았지만 베트남 목면수전에 산 사람은 그보다 더한 짓을 벌입니다. 귀신의 요구를 거부한 데서 그치지 않고 충우와 섭경의 관을 깨부수어 해골을 꺼낸 다음 이를 강물에 던져버리기까지 한 것입니다. 이렇듯 목면수전의 인간이 비인간을 대우하는 방식은 잔인한 횡포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비인간적 행태 앞에 비인간은 전혀 위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횡포를 부리면 귀신은 더욱 적극적으로 교환합니다. 목면수전의 귀신들은 손을 맞잡고 돌아다니는데 그치지 않고 함께 발가벗고 춤추며 노래합니다. 관과 유골을 없애버리자 목면 나무에 달라붙은 남녀 귀신은 연애 방식 또한 보다 강렬한 것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려는 움직임을 멈추고 목면나무 주변 사찰에 기거하고 있는 도인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 말을 겁니다.
그러나 도인과의 소통도 실패로 끝납니다. 도인은 봄바람 난 남녀가 달빛 아래에서 서로 부르는 것이려니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넘겨버렸으므로 비인간이 물으려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주민들에게 요구한 바와 같이 자신들의 넋을 달래기 위한 의식을 치러주겠느냐라는 질문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도인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도인은 비인간에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 치우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인간 구제에 스스로 나선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목면수전의 귀신 역시 퇴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목면수전은 귀신에 괴롭힘당한 인간을 불쌍하고 인간 세상에 혼란을 가져온 귀신은 징치되어야 마땅한 악한 존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작품 끝에 부기된 찬자의 평에서 보다 분명해집니다. 찬자는 예로부터 산도깨비나 물귀신은 천하의 근심거리가 되지 못했지만 욕심 많은 사람에게는 달라붙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합니다. 비인간은 원래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닌데 욕심 많은 인간에게만 해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귀신에 사로잡혀 귀신이 된 충우는 잘못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귀신을 퇴치한 도인도 칭찬할 만하다 하였습니다. 결국 찬자는 귀신을 퇴치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던 관을 부수고 해골을 흩어버린 인간으로서는 차마 하지 못할 횡포를 부렸던 인간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볼 때 목면수전은 비인간에 대한 인간의 비인간적 횡포를 독자적으로 그려냄으로써 인간과 인간 세상을 비판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입니다. 일본의 모란등롱은 베트남 목면수전에 비해 중국 모란등기의 내용과 유사한 지점이 매우 많습니다. 목면수전과 비교해서 원전에 충실한 번역 권한을 가한 작품이 모란등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을 줄거리를 통해서도 대체로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란등롱은 인간과 비인간의 관계에서 비롯하는 기이와 공포를 그리면서도 여타 동아시아의 작품과는 다른 방식으로 비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뚜렷한 차별점을 지닙니다. 줄거리에서 살펴보시면 사람과 지역의 명칭이 일본식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며 그 내용은 대개 모란등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밑줄 부분에서는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중국 모란등록에서도 효과를 발휘하였던 작품 서두의 배경에서 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모란등록은 중국 모란등기와 같은 문제를 비슷한 이야기를 통해 다루면서도 이를 독자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것임을 작품 서두에서부터 암시합니다. 모란등록 1000마리에 제시되는 시간적 배경은 7월 보름날 우란분입니다. 우란분절은 깜깜한 밤에 등불을 밝혀 공양함으로써 망자의 영혼을 달래는 날입니다. 마찬가지로 보름날 밤을 밝히는 등불이지만 이는 모란등기 속 원소절의 산등의식과는 상반된 의미를 지닙니다. 모란등롱은 모란등이라는 주요 소재를 원본에서 끌어와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우란분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아 귀신에 대한 퇴치를 공양으로 전복시켰습니다. 결국 모란등롱은 작품 서두에서 정월 보름을 7월 보름으로 원소절을 우란분절로 퇴치의 등불을 공양의 등불로 치환함으로써 뚜렷한 차이를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정은 작품의 결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결말 역시 퇴치가 아닌 공양으로 장식되기 때문입니다. 모란등롱에 등장하는 적원, 귀신 여인, 귀녀의 몸존, 이웃 노인, 경공은 각각 중국 모란등기의 교생, 부여랑, 금년, 이웃 노인, 위법사에 해당하는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일본 모란등롱에는 인간과 비인간을 모두 징치하는 철광도인이나 제사를 거부하고 도사에게 귀신 퇴치를 요청하는 주민들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일본 모란등롱의 결말부입니다. 결말에서 귀신이 인간의 공간에서 자취를 감추게 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그 퇴장은 일본만의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도모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작품에 인간이 거부하였던 귀신에 대한 제사가 모란등롱에서는 융숭하게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그 제사는 여타 동아시아 작품과 달리 귀신의 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치른 의식이었습니다. 손을 맞잡고 도시를 배회하는 귀신 남녀와 마주치면 중병에 걸린다라고 소문이 퍼집니다. 이에 이 지역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지만 그 두려움을 귀신에 대한 폭력으로 해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원의 친척들이 나서 법화경을 1000번 독경하여 천도제를 지내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스스로 나서 사경한 복화경을 무덤 속에 넣어주는 등 귀신의 넋을 달래주려고 노력합니다. 이러한 추선 공양은 죽은 사람의 명복을 위해 산 사람이 대신해서 선업을 닦는 일을 말합니다. 모란등롱은 모란등기에 드러난 비인간에 대한 인간의 혐오와 배척을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인간의 반성과 노력을 통해 해결한다는 독자적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이상에서 살핀 바 모란등기 목면수정 모란등롱은 인간과 인간 세계가 비인간을 규정하는 폭력성을 각자의 방식으로 폭로하고 있습니다. 이를 작품은 각기 초인간에 의한 비인간의 굴복, 인간의 비인간적 횡포, 비인간에 대한 인간적 대우로 이야기를 내지면서 비인간과의 관계에서 보이는 인간의 나약성, 소통 불가능, 폭력성을 드러내 보였습니다. 이렇듯 모란등기와 그 번안작은 동아시아 문학 속 인기교환과 인간, 비인간 관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소중한 작품입니다. 또한 인간은 무엇, 누구를 비인간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비인간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하는가 하는 문제를 상기시킨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작품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사회가 계속해서 시간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최민나라 선생님의 발표 제목에서 제일 꽂힌 표현은 배회라는 단어인데요. 너무 문학적이지 않나요? 배회하고 있는데 그 비인간만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간도 배회를 하고 있고 사실은 감정적으로 혹은 장소에 따라서 배회하는 맥락성이 제시됐는데 이것을 사실 인간이 슬프고 고독해서 귀신을 만난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배제했기 때문에 귀신이 놀아준 거잖아요. 어떤 틈새를 파고드는 귀신의 생존력과 또 이것을 다시 타자화하고 배제하는 냉정한 인간 어떤 현실은 고전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저희가 좀 성찰하고 같이 토론해야 될 의미 있는 의제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 최민나라 선생님께 다시 한번 아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